방한림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림전이니까 아무래도 성은 방가요, 이름은 한림? no, 한림은 벼슬 이름일 거예요. 그죠? 직명 정도가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 작품은 여자와 여자의 혼인, 즉 여여결연이라고 합니다. 여여결연이라고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소재를 다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도 일반적이지 않은 소재죠. 여기 좀 특이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요. 아이도 있어요. 자, 방관주, 이게 이제 방한림이 되겠네요. 성이 방씨니까. 방관주와 영혜비는 당시에 요구받았던 일반적인 여성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선택한다. 이 작품은 아무래도 여자와 여자의 혼인이기 때문에 남성 주인공은 등장하지 않고 여성 주인공인 방한림, 방관주가 죽을 때까지 남성으로 행세하며 자신의 공적 지위를 유지하고, 공적 지위라고 하는 건 어떤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관직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본 여성끼리 결연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방한림과 영애비는 두 사람의 유대를 기반으로 낙성이라고 하는 아이를 양자로 삼아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아이도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아이는 낳은 아이가 아니라 당연히 낳은 아이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때 이제는 뭐 양자로 써요. 여성의 성을 잇고 공직에 대한 청렴하고 강직한 태도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역할과 인품을 통해 임금 또한 남장 여성의 능력과 두 여성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 매우 독창적이고 진보적이다라는데, 이건 진보적이라기보다는 파격적이다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자, 이 작품은 보편적인 여성 영웅소설과는 달리 여성 영웅이 죽기 직전까지 남자로 위장한다는 점, 남자로 위장하기 위해 동성 간의 결혼을 이용한다는 점 등등에서 독특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읽는 데만도, 해설, 작품 전반적인 해설을 보는 데만도 상당히 와우 하는 특징적인, 독창적인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전체 줄거리 살펴보겠습니다. 8단 부분이에요. 자, 중국 명나라 유화촌의 방관주는 중심인물이죠. 그죠? 그의 부모가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나 무남 동녀로 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딸을 낳았어요. 이걸 우리가 만등녀라고 그래요. 자, 수십 년이 지나서 얻은 무남 동녀로 비록 딸이었으나 스스로 남자 옷을 입고자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어릴 때부터 남성성에 대한 것이 강했다는 얘기죠. 그의 부모는 딸이 소원대로 남복을 입혀 기르며, 잠깐 부모가 말리는 게 아니라 남복을 입혀서 길렀대. 왜 그랬을까요? 그건요, 이 부모가 무남 동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또 아들을 낳기는 힘들고 가문을 잇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남복을 입혀서 길렀다는 거예요. 마침 아이도 남자 옷을 입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어찌 본다면은 이 방관주의 조력자라고 봐야겠죠. 더군다나 친척들에게도 아들이라고 속여요. 되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방관주가 8살 때 불행히도 부모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나 슬러시. 자, 여기서 뭐야? 부모를 잃어버리고 떠도는 삶을 살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아 모티프라고 합니다. 부모의 후사를 빛내고 입신양명하고자, 잠깐 뭐라고? 부모의 후사를 빛내고 입신양명하고자 방관주는 한결같이 남자로 처신하고, 과거의 응시, 과거에 왜 응시해요? 그렇죠. 입신양명하려고 하겠죠. 그죠? 한리막사가 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릴 때는 그냥 남자 옷을 입고자 했어요. 근데 마침 부모의 의도 내지는 생각하고 일정 부분이 같아서 맞아떨어져서 남복을 입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죠. 여기서는 남자의 모습이 아쉬워서 내지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시 남자만이 할 수 있었던 어떤 성 역할이 되겠네요. 젠더의
이거는 젠더의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해가지고서는 남자들이 하는 사회, 남자 사회의 벽을 넘고자 어떤 공적인 인물이 되고자 왜? 부모의 후사를 빛내고 입신양명하고자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단순히 어떤 의도 없이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난 남자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남자, 당시 사회에서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편 영의정인 영균지가 방알림을 마음에 들어하여 그의 막내딸 영애빈과 혼인하기에 이른다. 이거 새로운 인물이 전기 파트에 나오네요. 영애빈은 방알림의 목소리와 용모를 몰래 엿보고 그가 여자임을 알아차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혼인을 안 해야죠. 그러나 영애빈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당시 사회의 가치관이죠. 여성으로서의 젠더죠. 그죠? 여성 성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싫어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주체적인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방알림과 혼인하기를 기다린다. 두 사람은 혼례가 끝나고 영애비는 신랑의 정체를 밝혀낸다. 여기서 서로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알게 된 두 사람은 비밀을 지킬 것을 굳게 약속하고 한마디로 비밀 공유 관계가 되네요. 부부가 되기로 맹세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방관주보다는 이 영애빈의 마인드가 좀 독특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쉽지 않잖아요. 방관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이건 지금 안 나와요. 자, 이후 벼슬이 오르던 방관주는 간신의 농락으로 안찰사로 가게 된다. 산수를 찾아 노는데 병력 소리가 나며 큰 별이 떨어진대요. 한 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 낙성이라고 했다. 왜?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알림은 낙성을 뭘로? 아들로 삼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방관주 내지는 방알림이 어떤 약점이 있을 거예요. 여성이 남성이 됐을 때의 약점은 한 두 가지, 세 가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여성성을 숨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죠. 그렇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결혼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도와줘요? 영애빈이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를 낳아야죠.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나. 그럼 동네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왜지? 그러니까 여자임을 의심한다기보다는 부부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기타 등등의 의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낙성을 아들로 삼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주변의 의심이 사라지면서 완벽한 가정관계 내지는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낙성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뭐다? 방관주와 영애빈의 불완전한 결혼 생활을 완전한 결혼 생활로 위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됐습니까? 결정, 낙성을 얻은 날 황성에서는 대장군 양덕이 죽었다고 한다. 천문을 보니 낭성은 빛을 잃고 이게 이제 낭성이 대장군이 되겠네요. 자신의 주송인 문곡성이 찬란하였으므로 머지않아 자신이 벼슬할 것을 예감한다. 방알림은 순무를 마치고 낙성을 데리고 상경하여 부인에게 맡기니 부인은 그를 양자로 삼하게 된다. 자, 방알림은 병부상서가 된다. 대장군이 죽었으니까요. 이제는 병권을 갖네요. 간신히 득세하여 조정이 어지럽고 북호가 중원을 침공하니 위기죠. 방상서가 자원, 정북 대원수가 되어 출전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거. 지금 코드가 어때요? 여여결연이라고 하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모티프에다가 영웅소설적인 코드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요거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방알림이 싸움에서 크게 이기니 호왕은 목숨을 구해 도망하여 복수할 궁리를 하는데
이때 마침 승상 야율달이 풍운술로 방알림을 해치겠다고 자청한다. 이때 방알림은 천문을 보고 자객이 이를 것을 미리 알아 자지 않고 기다린다. 삼경쯤 자객이 침입하며 방알림이 자객을 물리친다. 그러니 이제는 남편의 죽음을 안 야율의 아내 달비 내지는 달려가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자원한다. 그리고 진법 경쟁을 벌리다가 달려는 죽임을 당한다. 영웅담이 나오는 거죠. 방알림은 호황을 생포하여 항복을 받고 개선하니 황제는 방알림에게 우승상의 강릉호를, 부인에게는 진국 부인을 봉한다. 방공자는 12살이 되어 김추밀의 딸과 결혼한다. 이 방공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낙성이죠. 결말 어느 날 현산도사라는 도사가 찾아와서 너 목숨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얘기하고 사라진다. 여기에도 이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남녀 간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훼손한 죄, 내지는 너는 뭐 천상에서 내려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방알림은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선언한다. 이후 방알림이 병석에 눕자 부친인 현몽 꿈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건 뭐 저승사자죠. 와라 컴온 이거죠. 임금이 병문안을 하여 오자 비로소 방알림은 자신의 본색이 여자임을 실토하고 임금을 기망한 죄를 빈다. 이에 임금이 방알림을 용서하고 빨리 쾌차하기를 빈다. 방알림이 39살에 죽어요. 39살에 죽는다는 거 되게 빨리 죽는 거예요. 그죠? 이때 여자도 영애빙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의 벼슬을 도도 참지정사 태중태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은 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방알림이 여자였든 남자였든. 방알림의 아들 낙성은 부인 김씨에게서 7자 3녀 7자 3녀라는 건요. 아들 7에 딸 3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명이 도대체? 10명이네요. 부치 이씨에게는 3자 2녀. 몇 명이야? 9명. 와우. 그러니까 전부 몇 명이야? 15명이죠. 그는 우승상 진양후가 되었고 위국공이 되어 부귀영화? 부귀겠네. 미안해요. 오타예요.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후 진양후 부부 세 사람 누구? 낙성과 김씨와 이씨가 되겠네요. 70여세에 죽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후일담이 되겠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 주로 나오냐면 영웅소설 내지는 가족사소설 가정소설 쪽에서 이제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전체적인 줄거리를 조금 길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줄거리만 살펴도 요 대목이 재밌다. 요 대목 재밌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지문으로 많이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전소설이고요. 당연히 고전소설이겠죠? 국문소설, 한글소설이네요. 그 다음에 영웅소설입니다. 영웅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성 영웅소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도교적이에요. 그 다음에 현실 비판적이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방관주와 영애빈의 사랑이다. 여여결연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적 굴레를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자와 여자의 혼인이라는 파격적이어도 너무 파격적인 그런 소재가 등장하고 있다 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크게 여성 영웅소설 내지는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두 시각으로 나눠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최근에는 소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는 접근하는 그런 이제 논문들도 본 적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본다면 보통은 여성 영웅소설 내지는 여성주의, 이 두 시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자, 여성인 방관주가 부모를 여의고 본격적으로 남장을 하게 되면서 입신양명하고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평가받는다. 이건 철저하게 누구 입장? 그렇죠. 방관주라고 하는 사람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여성 영웅소설로 봅니다. 하지만은 방관주만 주인공이냐? 라고 한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줄거리를 보면 영애빙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요. 즉 방관주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동성결연이죠. 여여결연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여여결연은 방관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빙영의
빙, 발음도 안 되네. 영해빙이죠. 이름 되게 헷갈려. 왔다 갔다 해요. 영해빙의 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이념과 제도의 한계. 그건 바로 뭐죠? 남성 중심주의죠? 남자만이 벼슬을 할 수 있고, 남자만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제도와, 사회적 이념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 방관주와 영해빙의 자실현 양상, 을 볼 때는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인물론지 한번 봅시다. 방관주. 여기서 우리가 해석이 얼마나 다양하게 다르게도 접근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2020년 수능 완성이에요. 수능 완성에 보면 문제 중에 보기가 나오는데 보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관주가 남성의 권위적인 삶을 철저히 모방하고 성공한 남성의 삶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방관주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라? 이해하고 분석해라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남성의 권위적인 삶을 철저히 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모방이 아니라 남성 사회의 진입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남성 사회의 진입을 위해서 남장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내지는 작품을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간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선친의 명을 받자와 선친이는 건 돌아가신 부모님이에요. 남자로 행한 지 10년이 거의요. 10년 가까이 되었다. 한 번도 개복한 바가 없으니 자, 이건 여장을 한 적, 여성의 옷을 입은 적이 없으니 어찌 갑자기 선친의 뜻을 저버리겠는가? 누가? 유모가 이제 그만 남장하지? 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한 답변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친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효의 이념이에요. 내 마땅히 입신양명하여 부모의 후사를 빛내겠대요. 부모의 후사를 빛낸다는 건 뒷일을 빛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의 이름을 돋보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후사를 잇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얘는 뭐예요? 부모의 이름을 돋보이겠다. 무엇을 통해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입신양명을 하여 부모의 이름을 돋보이게 하겠으니 괴로운 일을 다시는 말하지 말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방관주는 당시 그냥 모방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남성성 역할을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설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이 남장을 하는 것 말고는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에 맞설 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 요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점에서 여성 주인공이 남성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남성에 대한 단순한 선망과 모방이 아니라 남성 젠더에게만 허용되는 다양한 역할과 권리를 선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남성이 아니라 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 그렇죠. 남성 젠더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 즉 방관주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뚜렷한 남성 지향으로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 밑줄 쳐야겠네요. 어쩌면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폐쇄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관주만의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챙겨놓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자, 단순한 모방이었냐 아니면 성공한 남성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냐 라고 할 때 이것을 단순한 성공한 남성의 삶을 살기 위한 거다 라기보다는 뭐다? 남성 젠더에게만 허용되는 다양한 역할과 권리, 그 다음에 폐쇄된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해빙이에요. 영해빙은 겉으로는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삶을 살면서도 실제로는 남성과 대등한 삶을 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겉으로는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삶을 산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봅시다.
우리는 남성과 대등한 삶이라고 할 때 이 대등한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점에다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남성과 대등한 삶을 주체적인 삶이다라는 측면에다가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본문을 이제 체크해 볼 거예요. 여자는 죄인이다. 온갖 일에 이미 마음대로 못하여 남자의 규제를 받으니 남자가 못된다면 혼인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건 어때요? 대등한 삶,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죠. 내가 본래 남자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 그의 절제를 받으며 눈썹을 그려 아첨하는 것, 이게 당시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삶이에요. 괴롭게 여기고 있었다. 금술지우나 종고지락을 내가 원하지 않더니, 이게 바로 뭡니까? 당시 여성들에게 요구된 그런 삶이에요. 우연히 이런 일이 있으니 어찌 우연하다고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방관주를 만난 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생각을 주신 것이다. 이건 바로 뭐야? 하늘의 계시이다. 수건과 빗을 맞는 구구한 일, 이거 바로 뭡니까? 여성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이것보다 이것이 낫지 않으리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남성과 대등하겠다라기보다는 내 주체, 자아의 아이덴티티를 찾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평소 전형적인 사대부가 아녀자로서의 혼인을 막연히 비판해오던 영애빙이 방관주와의 만남을 계기로 여여 결연을 갈망하는 방향으로 사고 전환을 이루는 대목입니다. 자, 영애빙은 방관주의 만남을 통해 필연적 선택, 하늘이 주신 거예요. 그 결과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면서도, 왜? 부모가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의지를, 어떤 의지? 주체적인 삶을 마음껏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애빙과 방관주와 영애빙이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데는 두 사람의 부모들의 역할이 컸죠. 근데 방관주의 부모와 영애빙의 부모는 조금 달라요. 방관주의 부모는요, 가문을 계승할 자식, 이때 자식은 아들이겠죠. 고민하다가 방공부에게 딸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딸을 통해서 가문을 계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관주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을, 바꿔 입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남자 아들이라고 소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조력자라고 봐야 돼요. 반면 영애빙은 안 그래요. 영애빙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방관주를 보고 괜찮은 남자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시켜요. 물론 훗날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가지고 방관주가 여자라는 걸 알아차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요?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막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관주도 방관주지만 자신의 딸인 영애빙까지 이랬다는 것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통탄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영애빙의 부모 서평우는 자신의 딸 영애빙이 전형적인 사대부가의 아녀자로 살기를 바라는 인물이에요. 조력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영애빙에게 보다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방관주의 부모를 우리가 적극적인 조력자라고 본다면 영애빙의 부모는 네가 여기서 왜 나와? 라고 하는 식으로 어쩌다가 조력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해하지는 않고요. 자, 그런다면 우리는 또 특이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챙겨야 돼. 누구냐면 유랑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방관주의 유모예요. 유모니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다 키웠잖아요. 방관주의 부모가 살 때부터 유모예요. 결혼하고도 유모예요. 즉, 이 사람은 방관주가 여자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어린 방관주의 곁을 지키면서 부모의 역할을 다 합니다. 진짜 조력자죠. 하지만 이 유모는 방관주가 왜 남성 역할을 하는지를 알지만 아녀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체를 알지만. 하지만 아까 방관주의 그 말 있었죠? 대화 부분. 유모는 참견하지 말라. 괴로운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방관주의 선택에 관여하지 않고 기밀을 공유하는
그런 조력자이다. 어찌 본다면 가장 내적 갈등이 심한, 방관주 다음으로 내적 갈등이 심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성, 아들이죠? 주워온 아이예요. 자, 그러면서 12살에 장원급제한 방관주의 영광을 이어서 13세 장원급제를 합니다. 여성 간의 결혼에서 비롯되는 불완전한 삶을 극복하게 해주면서 온전한 가정소설로서의 모습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 가정소설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가정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다음에 여성 영소설과는 달리 죽을 때까지 남자를 행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임금에게 고백, 자복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알림이 죽는 장면을 본다면 이제 죽기 직전에 황제가 임금이 이제는 병문안을 와요. 병문안을 왔더니 내가 계속 속이고 있으면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간 소해를 모두 말씀드리고자 하니 죽을 죄를 지은 소신을 용서하소. 경에게 무슨 소해가 있는가? 승상이 방관주예요. 귀 밑으로 구슬 같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고 직유법과 과장법이네요. 오열하며 아래였다. 신은 본래 여자입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생각에 가문이 망할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 신이 귀중의 여자인데도 몸을 함부로 드러내요. 여자는 당신은 몸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법을 흐트렸기 때문에 가압이 팔뚝 위에 주표를 보여드린 후 세상을 속인 죄값을 정하고자 하나이다. 주표를 위해 팔뚝을 이렇게 보여주면 여자 팔뚝하고 남자 팔뚝은 다르잖아요. 그죠? 청자께서 전혀 뜻하지 않게 승상의 참된 사정을 듣고 매우 놀라시더니 기쁜 얼굴로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오잉? 오늘 경의 실상을 들으니 놀랍고도 기특하다. 경은 어질면서도 기이한 사람이로다. 규중의 여인의 지혜가 어찌 이같으리요. 블라블라블라. 주표를 보지 않을지라도 어찌 경의 절개를 모르겠는가. 인정 콜. 쿨하게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후 천자가 황궁한 뒤에 승상은 죽습니다. 그리고 영부인, 영의 빙이 되겠죠? 죽습니다. 그래서 천자가 뭐합니까? 승상의 모든 절차를 뭐에 따라서 요게 중요하죠. 남자의 예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방관주가 남성성을 내지는 남성 젠더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는 거예요. 사회적 공인을 받고 그 다음에 운명을 다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겠죠. 행하라고 명령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마지막에 죽을 때 사회적 공인까지 받는 방관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길었어요. 그죠?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를 살피는 데만도 상당히 긴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작자미상의 방한림전이고요. 낙성전의 2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참고로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